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대선 이후 첫 방송입니다. 서영석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리얼텍스트 대표시고 얼마 전 문재인이 이긴다라는 책을 냈다가 망한 분입니다. 예. 망하진 않았어요. 예, 회사가 망한 건 아니고 책이 망했습니다. 예. 왜 그런 책을 내가지고. 괴롭습니다. 네. 대선이 지나고 이제 열흘이 또 이렇게 흘렀는데. 네. 아직까지도 멘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멘붕이 보십니까? 필요하죠. 예. 멘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치유가 필요하다. 힐링이 필요하죠. 힐링이 필요하다. 네. 예. 어떻습니까? 대선 결과 어떻게 총평하시는지. 패배죠. 패배를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죠.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도 있고. 네. 심지어는 개표 조작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그 민주통합당에다가 아니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뜨거운데 이제 수개표 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벌써 십수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네. 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민주통합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만은 또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미 약간의 행동에 착수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예.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와 유사한 일이 예. 2002년에도 있었죠. 예, 그렇죠. 당시에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가 50만 표 차이로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수검표를 요구를 했고요. 예. 실제로 수검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죠, 일부. 예. 예, 그리고도 결국 그 결과를 뒤집어 놓지는 못했죠. 네. 아마도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제 그런 한나라당의 그 실수,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부정개표 논란이라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이제 늘상 있는 일이고 실제로 부분적으로 매우 의심쩍은 그런 일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민주통합당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대선 전체를 부정이다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한 그런 느낌은 좀 들고요.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 차분히 지켜보는 그런 태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 패배를 이제 일단 받아들이고 예. 그 이유를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2030의 말하자면 변화에 대한 욕구보다는 지금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5060의 욕구가 더 컸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12월 19일 그날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던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날 투표 초반 예. 출구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로 가면서 점점 차이가 좁혀져 가지고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참 인정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 거꾸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이회창이 이겼다가 오후에 노무현이 뒤집은 그런 네. 일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일어났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만 하더라도 그때 박근혜 후보죠. 즉 그때 당시로는 박근혜 후보의 문자를 한 4차례인가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네. 막말 김용민이라고 그렇게 짓밟았던 김용민한테도 문자를 보내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문자 호소가 말하자면은 박근혜 후보가 불리하다는 이제 신호로 보낸 것이고요. 그게 부응해서 5060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됐죠. 저도 뭐 별로 믿기지는 않습니다. 예.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사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개표 부정뿐만이 아니라 관권 선거, 언론에 의한 어떤, 여론, 왜곡, 이런 것도 다 광의에서는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넓은 의미의 부정선거라면은 이번 선거만큼 부정선거로 치러진 선거도 없었죠. 말하자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예. 뭐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뭐 보수 신문들, 심지어는 종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이번에 뭐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씨 같은 경우도.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인가요? 뭐 부대변인인지 대변인인지 알게. 대변은 대변입니다. 여하튼 뭐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막말 프레이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종편에 나가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야말로 최대한 점잖게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이 말하자면은 이명박 정권이 총체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선거 환경에서 치러졌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뭐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깊이 분석을 해보죠. 이번에 민주당이 너무 이 PK에만 집중하고 충청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노무현 후보가 있었을 2002년 대선에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 같은 이런 파격적인 충청권 공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게다가 또 충청권 출신의 이해찬 당대표가 중도에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충청권에서는 악재가 그야말로 겹으로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후보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 또 옥천이 또 고향 아닙니까? 충청북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역 환경, 여건 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하자면은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총체적인 언론 환경의 부실 이것이 이제 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충청도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한 일이라는 건 없죠. 행정수도 이전을 좌절시킨 것도 새누리당이고 그다음에 세종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끼쳤지 이익을 준 적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의 언론들은 그야말로 박근혜 후보가 마치 충청도에게 큰 도움을 준 것처럼 그런 말하자면 뉘앙스로 융단 폭격을 퍼부음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그런 이제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충청권이 뭐 뒤집어져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결국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주 지지층이 5060 세대 그리고 못 사는 뭐 세대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출구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그렇다. 사실 뭐 투표는 유권자 조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투표라든지 세대별 지지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출구조사를 통해서 지금은 가늠하는 거죠. 그렇죠. 출구조사만 가지고 대략 이제 가늠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하튼 그런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이 사실은 박근혜 후보에게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후보를 에게로 이제 이어지는 이전 정권,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계층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 물론 이제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뭐 해줄지 그거야 직업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전 정권의 말하자면은 일 처리를 보고 미뤄볼 때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할 수 없는 그런 후보를 찍도록 만든 언론 환경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못한
문재인 후보나 혹은 뭐 민주통합당의 역량 부실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원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사실 인천 경기의 패배가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그 충청권 출신 인사들이 이 인천 경기에 많이 살고 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계량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충청권에서의 패배가 결국 인천 경기에서의 패배와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점에 더불어서 이제 결국은 수도권 특히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 자기 재산과 관련된 직권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경우에 좋을 것이 없다. 이런 판단들이 그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뭐 문재인 후보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후보가 얼굴마담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인 일종의 그 파워 엘리트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 민주통합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통합당에서 그러한 유권자들의 걱정을 말하자면은 그 불식시키고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홍보라든지 이 민심 파고들기 이런 점에 실패한 것이 결국 패인이다. 뭐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민주통합당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말하자면은 그 조직이 헐겁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더십이 그 견고하지 못해서 뭐 온갖 공약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공약들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노무현 정부 때만 보더라도 뭐 하여간 계속 야당에게 밀리고 뭐 보궐선거마다 지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는 일도 없이 결국에는 정권에 막을 내리게 됐었는데 그런 꼴이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 혼란만 가중되고 뭐 질서라든지 혹은 뭐 안정적 그런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민주통합당의 리더십이 보면은 지금 벌써 올해만도 당대표가 5번 바뀐 셈 아닙니까? 이걸 문제 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이 뭐 사실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시대에는 그야말로 돈과 그 채찍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이라든지 박정희 리더십이 가능했습니다.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청와대 오면은 봉투 2개를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줬다지 않습니까? 줬는데 뭐 봉투에 뭐 억대가 들어있다 이런 루머는 있었죠. 네, 하나는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당신이 갖고 하나는 저 아내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노태우 때는 0이 하나 빠지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DJ 때는 0이 또 하나 빠졌습니다. 노무현 때는 아예 없어졌고요. 여하튼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독재 정권의 리더십과 달리 민주주의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당에 기여한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리더십의 말하자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그런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죠. 선거를 하면 맨날 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경우가 드물었으니까. 반면에 이제 그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02년의 2002년 맞죠? 탄핵. 네, 2004년. 4년이죠. 탄핵의 그 역풍 속에서도 여하튼 뭐 100몇십석을 지켜낸 그런 이제 전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120석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전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 자체가 없었고요. 또 선거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듯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이상한 형태의 집단 지도 체제 말하자면은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 1등한 사람이 대표를 먹고 2, 3등, 4등이 최고위원을 먹어서 이제 대표가 잘리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을 받아서 물러나든지 하면은 2등 먹은 사람이 다시 또 대표를 하고 이런 체제들. 예. 쉽게 얘기해서 대표의 불이행이 최고위원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이런 이제 잘못된 거버넌스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집단 지도 체제인데 예. 집중될 권력도 없으면서 예. 힘만 분산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없게 만든 그런 거버넌스 구조. 예. 그런 것이 결국 민주통합당의 리더십 실종을 불러일으킨 원인이었죠. 네. 게다가 또 안철수 전 후보라든지 뭐 문재인 전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두 분 모두가 이제 정치 경험이 일천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당내 리더십까지 가질 정도로 정치적 역정을 전혀 겪지 못했던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뭐 불리한 환경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었죠. 예. 또 민주당이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이렇게 혼란을 더 격심하게 겪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리더십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민주당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기는 선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데 또 국민들의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자, 이번 선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선거부터는 이길 수 있을지 당장 4월 재보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선거의 추세라는 것이 예. 일단 대선에 당선된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통 흐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이긴 쪽에 몰아줘야 된다는 그런 또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4월 재보선도 저는 새누리당이 극히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또한 민주통합당이 빨리 사실 당내 전열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친논이 비논이 이런 싸움질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뭐 당 안팎의 세력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이런 상황에서 전열을 제대로 정비해서 과연 선거에 임할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게다가 언론 환경 자체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모두가 다 기대하기를 정권이 바뀌면은 언론 환경도 바뀔 것이다. 예. 이런 이제 기대 속에서 왔습니다만은 정권이 바뀌지 않음으로 해서 이미 MBC 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그중에서 한두 명을 특별 채용하는 형식으로 예. 지금 은거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MBC라든지 다른 뭐 그동안 눈치를 봐왔던 SBS도 완전히 친박 언론으로 뭐 변신할 건 뻔할 뻔짜고요. 예. 지상파도 그러하고 또한 지금까지 거의 뭐 미친 듯이 일방 편향의 방송만 해왔던 종편들 역시 마찬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예. 예.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네. 뭐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또한 최악의 전열로 치러져야 되는 4월 재보선이 이 전망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예. 사실 또 이런 건 있습니다. 한 가닥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이긴 쪽은 아무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여유와 예.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풀어지는 예. 집중도가 약해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존재를 하고요. 예. 또한 매우 억울하고 아슬아슬하게 졌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의 결속력은 더욱더 단단해진다. 예. 이게 이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말하자면 구석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네. 출마할 경우에도 어떤 선거에 바람이 또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바라는 것이 4월 재보선에 안철수 전 후보가 반드시 예. 저는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뭐 무소속으로 나오든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 사실 뭐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가 어떻고 당이 개판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통합당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입니다. 예. 민주통합당을 뭐 산산히 찢어발겨 가지고 새롭게 만들려면은 예.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역시 민주통합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그 실망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막 그래도 결국은 우리 정치를 조금이라도 고쳐 나가려면은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통합당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안철수 전 후보가 뭐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하든지 해서 네. 4월 총선에 출마를 함으로써 네. 선거에 패배한 나머지 48%의 마음을 힐링시키는 멘붕된 사람들이 마음을 힐링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면서 예. 분위기의 반전도 노려보는 예. 그런 상황이 됐으면 싶고요. 예. 4월 총선이 사실 4월 재보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여기서 뭔가 야권이 심길전한 자세로 좀 달라진 면모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예. 이명박 정권의 그 행패를 우리가 뭐 5년 동안 잘 봐왔습니다마는 박근혜 정권 역시 그런 그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얕보이면은 예. 조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얕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지자들이 일심 단결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요. 예. 그런 것을 끌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 상징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안철수 전 후보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진짜 큰 선거를 2번 겪었죠. 4.11 또 이번 대선. 총선과 대선에서 짐으로써 지지자들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 또 지게 되면은 정말 그때는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면 절망하고 네. 절망하면 변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어떻게든 다음 선거는 반드시 이겨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만들려면은 그것 역시 또 민주통합당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민주통합당을 강하게 채찍질은 하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로 나간다면은 뭐 모두에게 득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심정적으로만 얘기하자면요, 그냥 패죽이고 싶은 생각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박근혜 당선인을 배출한 새누리당 그리고 이른바 보수 세력들 중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좀 극우에 가까운 세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잘 됐다. 정권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손을 못 댔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이어받았으니까 니들 그냥 손 좀 보자. 이렇게 지금 그냥 눈을 부라리고 있을 건 뻔할 뻔짜란 말이에요. 예. 이런 점을 민주통합당도 좀 직시를 해서 예. 빨리 전열 정비를 하고 예. 그리고 4월 재보선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야 없겠지만은 예.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새누리당과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예. 사실 그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했던 48%의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은 예. 저는 지지할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국민들이 힘들었던 게 뭡니까? 권력의 횡포를 직접 다 입게 되는 타격을 가하면 직접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걸 중간에서 차단하고 방패막이가 돼줘야 할 존재가 바로 야당인데 야당은 선거 때만 나타나서 표만 받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박근혜의 당선이 또 48% 국민들에게 또 절망감을 주는 부분은 이 5년이 또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또 타격을 입을지 모를 것이라는 이 굉장한 어떤 위기감, 위협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참 저도 사실 민주당 간판으로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참 굳건하게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초선 의원들이 천배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뜻이나 진정성이야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좀 무력해 보였어요. 아니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정치를 잘하지. 저런 추운 날에 엄동설안에 저렇게 할 바에는 그보다 더한 의지로 국민들을 좀 지켜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이게 또 앞으로 절망하는 국민을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의 중요한 그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난 선거들을
돌이켜보면은 선거에 이긴다든지 선전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뭐 민주당의 역할이 눈에 두드러지기보다는 네. 새누리당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말하자면 지지 세력들이 그야말로 헌신하고 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앞으로도 민주당이 뭐 한꺼번에 갑자기 어느 날 새 사람이 될 리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채찍질을 하되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결국은 물론 이제 뭐 박근혜 당선인이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미리 최악의 것을 상정하고 악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낙춘 교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비조간 논평에서 뭐 미리부터 분명히 뭐 이명박을 보면은 박근혜도 빤할 빤짜니까 그렇게 악담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거 전에서야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바이니까 그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선거는 끝났고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내년 2월이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잘할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뭐 축복을 해줄 수는 없을지언정 없겠죠. 그러나 미리부터 나쁠 테니까 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은 들고요. 잘해야죠. 뭐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그런 박근혜 당선인이 자칫 오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고 비판하고 항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촛불 집회 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어떤 75%의 어떤 민의와 충돌하는 시점이 만약에 도래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명박과 다를까요?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예단할 필요는 없죠.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박근혜 당선인이라면은 예.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로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48%의 기대라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잘못할 거다라고 예. 다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치고 나가서 그 48%가 원하는 네. 그런 정책을 편다면은 예. 오히려 대박을 내는 거죠. 네. 근데 이명박은 전혀 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은 이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훌륭한 반면교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만약 정치를 한다면은 오히려 야권에게는 재앙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김용민 교수가 질문한 부분은 뭐 상상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예.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국민의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는 온다면은 정권적 위기가 온다면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하고 있는 그런 점을 미뤄볼 때 결국은 강의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이명박과 같이. 예, 지금 사실 이명박은 강대강 대응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굴복했죠. 처음에는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예. 아침 이슬 들었다 네. 이 드립 날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촛불감 돈 누가 된 거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작사를 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만약 온다면은 그야말로 부대뿌로 밀어붙이는 지금 그런 점도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니까 미리부터 그런 상황이 올 때 분명히 나쁜 짓을 할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고 박근혜 당선인을 미리부터 조진다든지 악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뭐 고우나 싫으나 사실 뭐 대통령이 된 거니까 이 나라를 이명박과 같은 그런 엉뚱한 통치를 하지 않도록 일단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속마음을 얘기하시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방송용 멘트를 날리세요? 아니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네, 그런 이명박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예. 정말 멘붕인 거죠. 예. 물론 그렇다면은 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게 저항하고 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은 안 오는 게 더 낫죠. 그 선거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때 또 걔네들이 이기면 어떡하냐. 네. 뭐 저항하고 말고 뭐 그러나 마나 뭐 선거는 항상 새누리당이 이기면 어떡하냐. 벌써부터 이런 어떤 패배 의식에 그렇지는 않죠. 젖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전두환이 천년만년 통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전혀 없게끔 최소한 환경 조성만은 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테면은 뭐 플라스틱 그 투표함을 철제로 바꾼다든지 그것부터 포함해 가지고 전자개표뿐만 아니라 수개표도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것부터 포함해 가지고 투표소를 많이 늘리는 방안들.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 외교 행랑을 통해 오지 않고 그것도 역시 참관인과 함께 이렇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 선거 부정이 개입할 틈이 전혀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완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나간 걸 가지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예.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예. 이렇게 해야죠. 방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의심쩍었던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 선거법을 보완하고 네. 개정하는 그런 일부터 민주통합당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부정개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야당이 하는데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더 그 의혹을 키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뭔가 니들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쉽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투표 시간을 늘리는 문제. 이것도 반드시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5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 4월 재보선부터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예. 사실 뭐 지난번에는 새누리당이 혹시라도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에게 불리할까 봐서 반대한 것 뿐이지. 예. 투표 시간 늘리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가지고 전적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거 예. 끝났으니까. 예. 자, 이제 박근혜 후보 당선됐잖아.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예. 이제 투표 시간을 늘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관철해 내야죠. 예. 그게 바로 사실은 지지자들이 멘붕을 치료해 주는 그런 민주당의 할 일입니다. 네. 문재인 전 후보 뭐 본인은 이제 다음에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많은 유권자들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민의와는 좀 많이 달라 보이고요. 문재인 후보의 앞으로의 5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다 멘붕 상태인 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 특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예. 사실 앞으로 5년은 최소한 야권에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5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5년은 차기는 한나라당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 속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요. 네. 이명박 박근혜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그나마 비슷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역시 한나라당의 손학규 그때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 후보들은 그야말로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이렇다 할 후보는 정동영, 김근태 정도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에는 거꾸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그 야권에는 확실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주자들이 보이죠. 이를테면은 뭐 지금 당장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세 명의 강력한 잠재적인 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여권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주자가 현재로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김문수 그리고 이제 역시 또 흘러간 연들이긴 합니다만은 오세훈,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은 여전히 차차기 잠재 후보 조사를 하면은 역시 여권에서는 1, 2위로 떠오르는 사람이 오세훈, 나경원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정도.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가능성 있는 주자로 거론하는 사람으로는 홍정욱 이런 사람들 또 몇몇 더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여권이라고 하는 환경, 즉 강력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여권이라는 환경 속에서 차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2인자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명박 때는 박근혜라고 하는 확실한 차이가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박근혜 후보를 보게 되면은 이명박 정권 내내 차기 대선 주자 1위였어요. 그렇죠. 그 1위를 뒤집어 엎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없었잖아요. 예. 그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와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장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또 매월 또 차기 또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합니다. 하면은 저는 보나마나 1, 2위는 안철수 문재인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런 바로 환경. 네. 그것이 문재인 전 후보로 하여금 정치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 혹은 당내의 이른바 비노들의 그 반발과는 무관하게 예.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저는 추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본인도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한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노동자를 자살하게끔 만드는 이 구조와 싸우겠다라는 또 의지를 밝혀서 대선 주자로 앞으로 나설지 안 나설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행보는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것이야. 예. 자기가 나서겠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대선 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반대로 나 대선 주자 안 하겠다라고 해서 대선 주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은 여론조사를 해서 결국은 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가 문재인을 지지한다면은 예. 문재인 전 후보가 의원직을 하고 있든 안 하든 당 대표를 하건 안 하건 그에 상관없이 결국은 민주당을 움직이는 제1의 주자로 자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보십시오. 한 두 달 있다가 여야 대선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예. 보나마나 안철수 문재인이 1, 2위를 차지할 겁니다. 예. 이 상황은 아무리 문재인을 주저앉히고 싶어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친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친노 책임론 어디까지 그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친노 책임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친노라는 그 의미 자체도 좀 웃기는 용어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전 후보와의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삼철이라고 했던 예. 그 철씨들. 예? 이호철, 양정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지? 또 무슨 철 하나 있습니다. 예. 전해철. 예. 그런 사람들 그리고 측근 비서들 전부 다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해찬 대표 또 친노라는 이름하에서 다 잘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친노들 다 자르고 선거해놓고 무슨 친노 책임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 이게 사실은 보수 언론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예. 그게 놀아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친노, 비노 이런 것이 사실 정당을 출입하다 보면은 별로 의미 없어요. 솔직히 친노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알고 보면 친노 아닌 사람들 많이 있고 또 비노라고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야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올 그 총선 때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름 팔아서 출마했다고 하면은 좀 너무 심한 표현이고 본인이 노무현 재단 무슨 위원이다 이걸로 하여간 선거 현수막에다 그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노무현 재단에. 마침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간뒀습니다만은 그 뉴스 브리핑을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 담당자한테 노무현 재단에 무슨 위원이라고 명함판 놈들이 많이 있던데 그거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예. 그냥 아무나 다 해줬대요. 아무나. 그게 물론 시정 잡혀들한테까지 해준 건 아닌데 예. 여하튼 총선 출마할 테니까 좀 명함 파달라고 하는 사람이 요청이 오면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심사는 했겠지만은 대부분 그냥 선거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리고 노무현 재단이라는 게 무슨 정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략 다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정치라는 게 자기가 유리하면은 이번 선거에 친노 배경이 유리하겠다 하면 모두 친노가 되는 것이고 네. 이번 총선에 친노가 불리하겠다 생각하면 다 비노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그때 당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까? 그때는 친노하면 다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친노 비노를 따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정봉주 의원은 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저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비노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은 예. 김근태계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근태계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학생운동으로 출신으로 정치를 하면 전부 다 GT계라고 불렀어요. 네. 왜냐하면 학생운동의 대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가 김근태 전 장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GT계라고 불렀어요. GT계들은 또 친노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GT계는 그야말로 운동권의 정통들이에요. 다들 보면은.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은 또 운동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미묘한 알력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친노 비노라는 그 분류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수 언론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용어에 불과하거든요. 예. 근데 항상 놀아나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벙커원에 와서 네. 또 강연을 했거든요. 네. 강연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 1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고 계시다 오신 우리 정봉주 전 의원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앞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일었으면 뒤에 계신 분도 일어서고 그럼 전체가 다 일어서거든요. 그 다 일어서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전문 용어로 구성의 오류라 그래요.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 구성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서 있어요. 다 선행학습을 받거든요. 다 학원을 다녀요. 아무 경쟁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어서서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 걸 구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 네? 그 안 쳐야 되는 거 이게. 보셨잖아요 지금 저의 놀라운 능력을. 네? 바로 안 치잖아요. 전 국민이 필요 없다. 선행학습 필요 없고 학원 필요 없고 과외 필요 없으니 다 앉아라. 이건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리더십은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소개도 하기 전에 서설이 길죠. 감옥 살면서 도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도울 선생님 책은 40%가 서문이야. 서문 보다가 다 질려버려요. 그 서문의 늪을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서설 듣다가 질려서 가는 분들은 평생 구성의 오류에 빠져서 개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안 쳐야 돼요, 국민을.
그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 뭘 하고 국회의원이 뭘 하고 장관이 뭐 하고 하는 게 바로 전 국민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고통을 풀어주는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아저씨 좀 조용히 안 해주실래? 아, 얘 때문에, 얘를 지금 케어하고 계시는 거구나. 티내지 말고 조용히 케어하세요. 제가 1년 동안 도 닦았지만, 그래도 욱하면 빗마저도 사망이야. 21세기 리더십은요, 집합의 리더십입니다. 그 전에는 리더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이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군중과 대중은 쫓아만 가면 됩니다. 왜? 무결점의 능력자니까. 그래서 제가 18세기 태어났으면 나폴레옹이 목이고 다 죽은 거야. 그런데 21세기 리더십은요, 집합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능력을 보이는 게 리더십이고, 지도자는 결점이 있어야 됩니다. 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결점이 있기가 마련이에요. 절대자들도 결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결점을 노출시키고, 난 이러이러한 부족한 약한 측면이 있고 이런 아픈 측면이 있고 눈물도 많고 결점도 많다라고 하는 걸 노출시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집합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지도자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가자 동지들이요 하면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제 아픔을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키니 사건 났을 때 사과하라 그런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MB 사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보세요. 무결점의 인간입니까? 결점투성이거든요.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점을 보완해 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국민 개개인들이 집합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게 리더십으로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집합적 리더십인데 지금 21세기 리더십을 이미 2500년 전에 공자 맹자 사상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도 이렇습니다. 내가 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세워라. 내가 발전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먼저 발전시켜라. 그것이 군자의 길이다 이럽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그 사람과 나는 하나로 묶여있는 나와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산상수훈, 이스라엘에서 7,000km 떨어진 그 동시대에 서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데 공자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기소불력 물시여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게 지구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일된 진리가 원치 않는 것을 시키지 마라. 내가 쓰고자 하면 상대방을 먼저 세우고 내가 발전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먼저 발전시켜라. 공감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여러분 이명박 왜 지지하지 않습니까? 왜 박근혜 지지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박근혜는 2002년 한나라당을 세웠고 2012년 통합민주당이 과반수 될 거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을 때 그걸 뒤집어 엎고 이긴 그쪽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철의 여성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나도 박근혜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쪽 지지한 51%가 보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할 거예요? 48% 유지할 수 있습니까? 48% 내년 5년 뒤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거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봉주밖에 없습니다. 48%끼리 우리끼리 행복한 것으로 상황이 종결되면 5년 뒤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51% 그분들을 바라봐야죠. 그분들이 왜 우리 쪽에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51%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고 이 자리에도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 뿌락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의 가치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를 왜 지지했지? 저 사람을 왜 지지했지? 그리고 딱 무시하고 절대로 그쪽으로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51%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 중에 3, 4%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출소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보세요. 60항쟁 때 넥타이 부대였었어요. 지금 50대 후반이요. 60항쟁 때 30대 후반,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넥타이 부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직장 잘릴 걸 각오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분들이에요. 살만하니까 보수로 돈다고 그분들이 다 살만한가요? 지금 50대 후반들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앞이 불투명하고 자식들은 커오고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다 잘렸고 그분들이 2002년도에 이 사회의 희망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입니다. 10년 뒤에 왜 그들은 등을 돌렸을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가슴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왜 저들은 저쪽을 지지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는 이런 거예요. 한번 50대 분들하고 여러분들 여기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미인계를 써서 50대 중후반 아저씨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들 마음을 엽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는데 모바일 경선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무심코 얘기하잖아요. 모바일 경선. 근데 술자석에서 모바일 경선하면 너네끼리 해. 우리는 왜 그걸 핸드폰 경선이라고 안 했을까? 핸드폰 경선하면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바일 경선하면 너네들끼리 놀자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완전 국민 경선제. 국민 다 참여할 수 있는 경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래요. 영어 잘하는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고 우리는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장벽을 쳐놓고 우리가 우리를 폐쇄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자고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쳐놓은 펜스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요. 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졌는데 자꾸 제가 지금 부산 한진중공업 갔다가 오늘 거기 그 최강서 열사 추모대회하고 거기 그 미망인 뵙고 애가 5살, 6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폴리 콘서트를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길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저껜가 그 민주통합당 의원, 박영선 의원 등등 해갖고 8명이 왔어요. 왔대요. 나 가면서 나한테
그 의원들이 뭐 전화통화 했어요. 거기 간다고. 근데 그 부인이 최강서 35입니다. 근데 부인이 그 의원들 8명 왔을 때도 담담하게 맞이하다가 제가 가니까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의원님 도와주세요, 의원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람을 열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길에 서 있으면 저한테만 와서 길을 물어봐. 사람이 쉬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편안한 아우라가 있잖아요. 자, 거기 그 한진중공업 갔는데 제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제 주장은 뭐냐면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쌍차 간 게? 26일 날, 예. 그제 갔죠, 그제. 쌍차 갔는데 무척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 교수님한테 멘붕과 좌절은 먹물들의 전유물 같다. 막상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요, 좌절하면요, 그 다음 선택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이란 말 쉽게 쓰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주위에 정말 막바지에 가 있는 그 동지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좌절하면요, 벙커 와서 커피 한잔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근데 이건 진정한 의미의 좌절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 노동자, 농민, 어민, 도시 소상인들, 이분들이 겪는 좌절은요, 이분들에게 해고나 이분들에게 사업이 망한 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좌절이란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좌절하면 자기가 그 다음에 살아나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궤변이 아니고 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97년도에 전혀 이질적인 DJP 연합했잖아요. DJP 연합만 했습니까? 이인재가 480만 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보수는 분열됐고 보수의 한 중요한 한 축이 우리하고 함께 했고 2002년도에는 정몽준 재벌과 단일화를 했어요. 이번에 안철수 온전하게 진보 진영에 있는 분하고 함께 가는 길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묶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부의 힘없이 싸운 처음인데 48% 1469만 2632명. 이분들이요,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보수 진영의 전략가라고 한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싸움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우리의 가치를 온전히 두고 보수의 용어로 표현을 하고 보수의 포장지로 표현을 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테크닉으로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가치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귀를 열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그쪽은 무척 위험한 상황이죠. 그 이번의 싸움은 결과로는 졌지만 역사는 순환됩니다. 생명권도 순환되고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도 순환되는 거죠. 순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생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졌지만 진 것은 이기는 출발이거든요. 저쪽은 이겼지만 이긴 것은 지는 것의 출발입니다. 이 돌고 도는 순환 체계를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좌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치인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죄송합니다만 개나 갖다 주세요 한 건 왜 죄송합니다만 그런 줄 아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때문에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이 위대한 감정의 공감대가 안 느껴지세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가 죄송하냐고 개나 갖다 주는데, EU 헌법에는 동물들이 동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헌법에 지금 각국 나라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뉴런 세포, 거울 세포. 사람이 다치면은 옆에서 아파하는 심정. 개가 차에 치면 다른 개가 끌고 가면서 아파하는 심정. 동물들에게도 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나 줘버리는 게 개한테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좌절이란 말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쓰지 마세요. 멘붕 쓰지 마세요. 멘붕 쓰는 거는요, 두 명에게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종대왕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지지 않은 싸움이고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싸움이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막 지금 저거 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요, 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 자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자리에서 정말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성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47년인가 48년도에 건국 이래 저밖에 없었어요. 의원들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보입니다.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레토릭에 불과해요.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천배하잖아요. 그게 쇼인 줄 알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사죄 천배하는 걸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사람이 가장 큰 힘이에요. 스몰 월드 이론 아시죠? 트윗이 6.7회만 반복되면 전 세계 70억 인구로 돕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게 7단계 이론이라고 고된 철학서부터 있었는데, 트윗을 분석을 해봤더니, 3, 4년 동안 트윗을 분석해봤더니 6.7회가 반복이 되면, 좀 많으면 7.2회가 리트윗이 되면 전 세계 70억 인구 트윗 사용하는 사람들 30억 인구에게 다 퍼져요. 세상이 그렇게 좁습니다. 이게 스몰 월드 티어리, 좁은 세상 이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힘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곳 모든 장소가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용기 백배하고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변혁이고 개혁이고 혁명인 겁니다. 특별히 다른, 오늘 파리쿠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어디에서 특별히 더 나은 사람이 잘 조직하는 곳에서 싸우는 것이 더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나의 주장이, 내 트윗 한 번이,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쌍차에 한번 방문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7번만 건너뛰면 전 세계를 돕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죠. 굳이 여기서 하나 좀 더 그 개혁을 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SNS 안에서만 싸우지 말고 쌍차를 한번 방문을 하고 한진중공업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어떤 분이 목숨을 끊었는지 보고, 외대 노조가 파괴되면서 또 누가 어제 돌아가셨는지를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여러분 계신 곳이 바로 혁명의 시작인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사회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저쪽은 디바이드 앤 룰이, 분열 통치 전략이 보수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버번 스트래티지라고 있어요. 버번 스트래티지. 이게 부르봉 왕가가 18세기, 19세기, 17세기부터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가 아니에요? 그 버번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미국에서 흑백 분열 정책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 없어도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도울 선생님 지금 뵈러 가야 되거든. 오케이. 버번 스트래티지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존슨 대통령 때인데 백인을요 흑백 분열을 시킵니다. 흑백 분열을 시키면 백인 저소득계층, 백인 극빈계층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건 누구냐면 백인 부유층이거든요. 그럼 백인 부유층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고 그들을 공격해야 하는데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흑백 분열을 시키는 순간 흑인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은 사회적 악, 흑인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래서 흑인을 대거 감옥에다 갖다 가두고 그때 나온 게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그걸 본딴 게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한 거죠. 흑인들과 계속 분열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분열을 시켰죠? 누구하고 분열을 시켰죠? 우리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분열시켰죠. 빨갱이와 비빨갱이를 분열시켰죠. 그래서 경상도에서 정말 어렵고 직장을 못 잡는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어르신이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직장 취업이 안 되지? 정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명박 왜 이렇게 해? 또 같은 새누리당 왜 이러지? 이러다가 느닷없이 거기다가 전라도 인자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전라도 새끼들? 그러다가 이게 좀 약하면 빨갱이를 투입을 합니다. 이런 빨갱이들. 이게 평생 동안 이 조국을 분열시킨 디바이드 앤 룰의 핵심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분열시키고 빨갱이와 비빨갱이를 분열시킨. 그래서 우리가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통일에 그러니까 진짜 좌파는 누구냐면요. 북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던 새누리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명분과 근거지와 욕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원점으로 돌아서 분열 통치 전략은 보수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거죠. 통합은 뭡니까? 나와 주장이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용민 교수 왔을 때도 대한민국 진보는 입진보가 아니라 조진보라 그랬어요. 왜 조진보인 줄 아세요? 조동아리 진보. 입으로만 합니다. 보수 진영은 경제적으로 양극화시키는데 진보 진영은 지적 양극화시킵니다. 모임에 가면 조금 똑똑한 사람,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 한두 명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모임을 깨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2명 빼놓고 8명은 속으로 자괴감이 계속 들어요. 왜 난 저 정도 모를까? 그러다 나중에는 그래 너만 잘났다 새끼야. 나 이 모임 안 나와.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공감하면서 감성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잘난 놈들이 자기들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말보다는 충분히 나의 가치를 가슴에 두고 저쪽이 주장이 하는지 뭘 듣고 그 주장에 맞춰서 우리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ever has ears should hear. 귀 있는 자들이여 들어라.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네 성경에서. 응?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 우리와 공감을 갖고 싶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낙곰수의 역할이 대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정치에 관심 갖고 있는 혹은 너무 잘 몰라갖고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돌려세운 거 아니에요. 돌려세웠는데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 세 사람 아무리 있어도 뭡니까? 죄가 없으면 끝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한 걸 갖고 이제 뭐 자꾸만 오해하는데, 낙검수는 12월 19일 날 방송을 끝냈어요. 금강경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뗏목을 타고 가면 뗏목을 버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낙검수를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낙검수는 12월 19일 날 물리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김용민, 주진우, 김어준은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이 낙검수의 정신을 살려서 확대 재생산하는 트랜스포밍 2, 3로 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낙검수는 끝났다. 낙검수라고 하는 물체 자체는 끝났고, 그러니까 색신으로서의 낙검수는 끝났고 법신으로서의 낙검수의 정신은 살아있다. 낙검수의 정신이 계속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놈들이 낙검수는 끝났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할 분들은 없지만 낙검수의 정신은 2011년, 2012년 우리 사회의 키워드였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언론 자유예요. 말하고 싶은 자들이요 말하고 귀 기는 자들이요 들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사회가 뭐예요? 대통령 욕해도 안 잡혀가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해도 무섭지 않은 사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 하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가 너무 더디게 발전하니까 빨리 후진적 퇴행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빨리 가자는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말 좀 하고 살자. 듣고 싶은 것 좀 듣고 살자. 그게 누가 해준 건? 낙검수가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낙검수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인 언론의 자유를 구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의 이 정신을 살려낸 겁니다. 진정으로 저들이 강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저들이 강한 정치 집단체라고 한다면 낙검수의 정신에서 되레 배워야죠. 이 사회를 자기들이 통일을 시키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로 묶지 못한 이 많은 국민들을 하나로 묶었던 이 도대체 흐름의 정신은 무엇이었나 하고 배우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배우는 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집합적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들로부터 배워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저들이 마음 열면 우리가 더 무서워져요. 빨리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 빨리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졌어요? 지지 않았습니다. 좌절? 그 좌절 얘기하면 여러분보다 바로 옆에 더 힘든 사람이 그 좌절에 전염돼서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좌절은 내 안으로 새기라는 겁니다. 반성은요, 소리 소문 없이 혼자 아프게 하는 겁니다. 반성을 입 밖으로 내는 건 반성이 아닙니다. 그건 연기죠, 반성이 아니라. 연기하는 당이 있잖아요, 지금 반성한다고. 반성은 자기 속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홀로 아프게 하는 겁니다. 밖으로 내는 표현은요, 반성이 아니라 더 아파할 사람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게 혹시 우리만의 대화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우리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 넘어요. 실제 아주 미세한 거로. 문재인 후보가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단태 신공 나온 얘기 예를 들면서 후보 단일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랬잖아요. 강론에 있다. 그 뭐냐,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강론을 갖고 싸우다가 서로 분열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은, 이 하느님은 큰 줄기는 만들어놨지만 강론에는 개입하지 않는데 그 강론에 개입하는 게 악마입니다. 그래서 강론을 개입해서 세상을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악마죠. 우리가 가는 길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아주 디테일하고 미세한 부분에서 전체의 큰 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태도, 자세 하나 때문에 5%가 올 수 있었어요. 50대, 60대, 70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제를 쓰면서 그들이 이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고 당신들 나가라고 하지 않고
이거 아닙니까? 사회를 얘기하면 나무예요.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20, 30대가 주류 아닙니까? 20, 30대는 나무 끝에 과일을 열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30, 40대는 줄기의 역할이죠. 그럼 밑에서 뿌리가 돼서 물을 흡수하고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공급하고 있었던 건 누구냐면 5, 6, 70대입니다. 그런데 땅에 갇혀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뿌리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끼리 열매 맺을게 그냥. 그러니까 뿌리가 뒤집은 거예요. 너네 투표로 올라가면 이긴다며. 그래 우리도 한번 단결해볼게. 그게 뿌리의 반란입니다. 왜 뿌리의 반란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조상은 50대, 60대, 70대고 우리의 선배고 우리의 선조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순간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60대 무슨 경로 연금 없애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농담이라도 무척 아픈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존경심 하나. 예를 들어 농담으로 경로석이 지하철 가면 3석 있잖아요. 경로석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약일 것 같지만 그런 공약 하나가 그분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공약 아니에요. 그게 모여져서. 그런 존경심을 몇 가지만 이라도 보였어도 세상은 뒤집혔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뜻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온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시련의 시간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 순간 하나하나가 고마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길도 다 보이고 3% 이겼으니까 1.6%만 가져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어디 가서 농담으로 1.6%는 내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또 기사를 내가 나왔으면 3% 이겼을 것이다. 이러고 기사를 쓰고 무슨 25일 날 출소하니까 뭐 내가 예수인 줄 알아? 아,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막막했을 겁니다. 우리의 주장은 충분히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뭉치는 법도 이제 충분히 배웠어요.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얘기를 차근차근 들려주는 노력을 하시면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면 너무 미안해서 우리 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21세기의 경쟁력, 대한민국을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위의 문제예요. 그냥 이 상태로 졌다고 좌절하고 방치해두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행복지수는 거의 100위까지 가 있잖아요. 복지지출이 OECD, 전 세계 94위인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는 사회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포기한다고 잠깐 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후배들, 후손들이 와서 살 이 대한민국은 형편없이 망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긴다라고 하는 좁은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갖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고 우리끼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모두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가정으로서 모든 국민이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이 가족이 다소 잘못해도 이 사회에서 쌍용차처럼 나가라고 하지 말고 형제가 좀 잘못하면 안아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다 빨아먹을 때는 빨아먹을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전망 없는 외줄타기 하다가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읽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지도자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긴 저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비판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김남일 싫어하는 축구 선수인데 김남일 싫다고 국가대표 선수가 일본한테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자제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잘못하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잘못을 빌지는 말자는 거예요. 난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거 감옥 살고 왔더니 헷가닥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의 전제 조건은요. 자동차가 잘 가는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잘 가는 자동차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악셀레이터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반대파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을 동업자적 마인드를 갖고 대한민국 호에 같이 타 있는 동업자로 인정하는 것이 성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핸들까지도 너희가 장악해라. 악셀레이터까지도 너희가 잡아라. 하지만 우리는 너희가 잘못 갈 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터이니 우리가 브레이크 힘을 인정해줘라.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게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성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브레이크 절대절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쌍차입니다. 바로 한진중공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아직도 그 현장에 오지 않는 승자들은 이길 가능성을 점점 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 사회 5분 남았어요? 아니 1분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4분 더 하라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그 장소가 또 시작입니다. 직장에 가면 그 장소가 또 시작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그 장소가 또 시작입니다. 모든 곳,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대한민국 변혁과 혁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장소에 모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리더와 선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등을 보고 쫓아간 수많은 국민들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은 미안하지만 개나 갖다 주십시오 한 겁니다. 이깁시다. 잘 준비해서 이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 이기는 그런 싸움을 다시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경 자체는 사실 이제 우리를 멘붕시킨 박근혜 대통령 그런 환경에서 5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게 참 괴롭긴 합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젠 차기죠. 차기 선호도에서는 이제 그나마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1, 2위를 해준다면은 예. 어느 정도 좀 힐링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50대, 60대가 투표장에 나와서 대부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이게 결국 우리가 역접해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그 50대, 60대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느냐.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제 솔직한 기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이제 박근혜 당선인은 그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이명박 씨가 워낙 5년 동안 나라를 갖다가 온통 망가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060 이후 세대들에게 말하자면 뭔가 메리트를 주려면은 결국은 복지입니다. 복지. 예. 복지에는 돈이 들어가요. 네. 돈이 들어가는데 이명박이 그냥 온통 흥청망청 나라 예산을 다 지 맘대로 썼고 나라 부채를 갖다가 있는 대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후보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그런 복지들을 이행할 것인가 상당히 의문시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이명박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거지한답시고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앵꼬가 나기 직전이니까 네. 지금 현재 65세로 돼 있는 그 노인 혜택 연령 하한선 65세입니다. 뭐 지하철 무료도 65세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노령연금도 65세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5년 내지 10년 늦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 노인층들은 상당히 멘붕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지지해가지고 대통령 뽑아놨더니,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한다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뭐 어버이연합에서도 들고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고요. 물론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선인의 철학이 올바르다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같다면 근데 사실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재벌 계획과 관련해서 김종인 그 당시 무슨 위원장인가 하는 양반을 찾다가 뭐 불렀다가 하는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재벌에게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앞으로는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기대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완전히 획파하는 그런 큰 결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틈을 결국은 야권이 치고 들어가서 진짜로 사실 이제 그건 틈을 치고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예. 사실 서민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혹은 5060 이상의 노령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사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령연금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네. 하라고 촉구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변형이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5년 내내 야당하기가 참 쉬운 구조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에게 일방적으로 쏠려 있는 그런 표심들을 정상화시키는, 그걸 뭐 돌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화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5년 동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결국은 그러한 신화 속에서 잘못된 신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왜곡된 언론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언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이 민간과 그리고 정치권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으로서는 지금 현재 두 갈래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재단을 통한 언론 운동이 있고, 그리고 우리 김용민 교수가 실무적인 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그 주체가 될 사람들은 뭐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첫 그 좌담회에 참석했던 분들만 하더라도 예. 이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다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언론 협동조합을 통한 예. 규모 있는 방송 매체의 설립, 예. 이런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지금 현재 그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민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예. 조금이라도 좀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1차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예. 정치권에서도 왜곡된 언론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움직임들, 종편
채널 자체를 이제 뭐 없애기는 매우 어려운 네.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종편 채널이나 뉴스 채널을 말하자면 좀 친정부적이 아닌 그런 세력들도 가질 수 있도록 예. 노력을 뭐 기울인다든지 예. 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에서는 심지어는 SNS 뭐 점검반 대책반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앞으로 낙곰수 방지법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나는 꼼수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관리 감독의 대상으로 이제 둠으로써 이런 비슷한 정권과 여당의 어떤 짐이 되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을 막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애플 서버를 갖다가 간섭을 해야 되는데 그 말 되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예. 그런 노력들을 분명히 저는 기울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은 막을 수 있는 세력도 역시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예. 민주당. 물론 뭐 정당이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보정의당도 있고 통합민주당도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하고 그런 기도를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그런 것들은 심지어는 새누리당이나 그 박근혜 당선인을 찍었던 사람들도 네.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 언론의 자유를 갖다 억압하는 쪽으로 간다는 건 물론 뭐 극우 세력들은 찬성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얘기는 전부 다 반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막아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참 대한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는 또 추후에 상세히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 대표님 또 1시간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도 이 마음 아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반드시 이긴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박지원 대표도 지기 위해 노력해도 참 지기 힘든 대선이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 여하튼 이제 그런 판단이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틀렸고 뭐 저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을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와 김용민 교수가 했던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런 전망에 동의를 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더불어서 뭐 48%만 국민인 건 아니니까 예. 다른 게 야권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혹시 우리 김 교수와 제가 하는 방송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은 이제 박근혜 당선인도 당선됐으니까 훌훌 틀어버리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은 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뭔가 누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게 겁나서가 아니라 이번 대선의 패배로 끝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내 자신도 반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반성은 단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48%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군대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박근혜 정권 결코 원치는 않았지만은 또 우리 현실로 다가왔으니까 네. 5년 동안 차분히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은 시간은 결코 길지도 않습니다. 예, 1800여일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면서 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은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못 돼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고 다만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경제 한파 이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분들에게만큼은 이 한파가 비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만은 절실합니다. 저는 참 그 일종의 낭만주의자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야권 지지자에게는 오히려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진심으로 네. 박근혜 당선인이 이 전화 혹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표를 찔러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물론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나 주변 뭐를 돌아다 본다든지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했던 여러 가지 과거 은행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백일몽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일단 뭐 또 들긴 합니다만은 윤봉창을 그 갖다 대변인으로 윤봉창이 아니죠. 윤창종 윤창종을 그 대변인으로 갖다 쓴 거 보면은 뭐 그런 깹니다 한마디로. 백일몽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내가 새누리당 저기 총선에 나왔으면은 내가 대변인이 됐었을 것 같아. 그렇지. 예. 대변인이 아니라 인수위원장이 됐을 거예요. 인수위원장. 예. 하여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당선인이 네. 정말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포용하는 예. 그런 정치를 펼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그냥 기대밖에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 자, 오늘 프로그램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